안녕하세요. 저는, 40을 바라보고 있는 30대의 남자입니다. 저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을 자주 애청하고 있었지만 글을 올리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일어났던 지난 과거의 이야기가 시청자님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명 곁에 두고 있는 게 진정한 복이라고요. 저 또한 그런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제 인생을 아주 뒤바꿔 놓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준 친구라 이렇게 사연으로서 고마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다 보면 울컥울컥할 타이밍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덤덤하게 잘 풀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서로 힘들 때 옆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살갑게 맞이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개천용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태어나 전교권이 아닌 전국권에서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안 형편에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정말 누구 말대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처럼 했더니 성적이 쑥쑥 올랐습니다. 물론 비싼 과외를 받는 친구들에 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긴 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고 성적이 오르니 제 스스로 만족도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 공부를 했던 저는 당연히 수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냈고 당당하게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대에 진학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이 달동네를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 오로지 그것이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명문대 의대에 진학을 하면서 저는 전액 장학금까지 거머쥐며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날까지도 내가 최고다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자존감을 올리며 학교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명문대 의대는 사교육에 목숨을 걸고 노력했던 친구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널렸고 집안 좋은 애들도 널려 있었습니다. 저처럼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과외 한번 한 적 없이 남들 풀다 버린 문제집을 주워다가 공부한 애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아이도 없었고 공부하느라 하루에 3시간씩 자는 애들은 널려 있었죠.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특히 조기 유학을 다녀온 아이들끼리 영어 발음을 가지고 지적할 때 저는 엄청나게 위축이 되었죠. 다들 강남에 50명 이상 되는 집들을 가지고 있고 차도 외제차를 턱턱 끌고 다니며 옷도 죄다 명품만 고집하는 애들 사이에서 저는 달동네를 벗어나지 못한 촌놈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유독 제 주위에 그런 애들이 많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 전국권 성적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떻게 공부를 했나, 어떤 선생님께 과외를 받았나 궁금해서 다가온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그 친구들의 관심은 곧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가난한 집에서 홀로 공부하며 버텨온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인생에 큰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겠죠. 그런 애들 사이에서 장학금을 받아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애초에 돈 걱정을 하며 사는 친구들이 아니라서 장학금을 노릴 생각도 하지 않는 애들이었습니다. 적당히 의대를 졸업해서 개원을 하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 의사가 직업인 걸 자랑으로 여기고 살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학비에 구멍이 생기면 안 되었기에 성적을 유지하고자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불이 꺼질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들은 적당히 여유가 생기면 술도 마시러 가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골프도 치고 여가 생활을 착실하게 즐기더군요. 저에게도 몇 번 권유를 하긴 했습니다. 내기 당구를 하러 가자 하면 저는 일단 거절부터 해야 했습니다. 제 당구 실력이 엄청 나빴던 건 아니었으나 내기 값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그거 낼 돈이 없으니 일단 동기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 학과에서 저는 친구가 별로 없었고 나중에는 전국권 성적을 유지하던 애라 그런지 재미가 없다 혹은 우리랑 어울리기 싫단다 하는 오해까지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외톨이를 자처했습니다. 혼자 지내면 돈 쓸 일은 없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할 때 그들의 눈에는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 대충 삼각김밥으로 허기만 달래고 공부하는 애로 찍혔습니다. 그래도 이 악물고 독하게 공부한 덕에 저는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정할 때에도 원하는 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저는 아픈 사람을 살리는 심장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그 자리는 돈이 되지 않는 자리였거든요. 결국 저는 돈이 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마음을 굳혔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성형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기들에게 욕도 먹고 시기 질투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만 하더니 결국 성형외과를 가는 거냐고 역시 돈이 최고지 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무리들 속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저의 평생 친구나 다름없는 그놈입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는 성격이 좋아서 인싸로 유명한 친구였는데 우연치 않게 저랑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오고 복학도 같이 한 친구였거든요. 수업도 몇 번 같이 듣곤 했던 그 친구는 진로를 결정하다가 결국 산부인과를 선택했었어요. 우연치 않게 주변에 있다가 동기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듣고 멈칫해 있는데 그 친구가 딱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유독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친구에게 야, 경석이가 성형외과에 가든 말든 너희들이 뭘 보태줬다고 고나리 짓을 하냐? 하면서요. 제가 성형외과에 가게 된 것이 부러우면 너네도 놀지 말고 공부하지 그랬냐고 막 쏘아대더라고요. 허구한 날 당구 치고 볼링 치고 술 먹고 하더니 성형외과 못 가게 돼서 질투하는 거 아니냐고 사실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가 없는 곳에서 제 편을 들어준 친구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저도 발벗고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저희는 붙어 다니게 되었고 둘도 없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에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동기는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형외과에 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나게 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매번 저에게 공짜로 보톡스를 놔달라, 필러를 놔달라 하더라고요. 크게 문제될 건 없었으니까 여자친구의 사리사욕을 위해 제가 여러 번 얼굴에 시술을 해주기도 했었죠. 그렇게 1년을 만나다가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거 진심이냐고 하면서 막 깔깔 웃더라고요. 저에게 자기네 집안이 얼마나 빵빵한 줄 알고는 있는 거냐고, 혹시 결혼해서 팔자 펴보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지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평생 잘해주고 싶어서 저 정도 벌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미래를 함께 하자고 했을 뿐인데요. 여자친구는 자기네 집안이 탐나서 제가 욕심을 부린 줄 알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빠는 개천용이라서 부담이 된다.
본가도 다 쓰러져가는 달동네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오빠 형편에 걸맞은 사람을 만나라고, 아니면 본가부터 이사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진심으로 만났던 기간이 있어서 충고를 해주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 듣지는 말라고 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자기가 시댁에 평생 봉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자기도 부잣집 시댁 만나서 1년에 한두 번만 얼굴 보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자를 만나야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면서 헤어지자고 하는데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받았던 상처로 인해 쭉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술과 진료를 마친 뒤 퇴근을 하려고 나섰는데 산부인과에 간 제 동기 명철이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오랜만에 일찍 끝마치기라도 했나 같이 술이나 한잔할까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여동생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얼굴을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 재건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이었죠.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지금 바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퇴근을 하러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명철이에게 얼른 병원으로 오라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보라고 하고 싶기도 했죠. 오전, 오후 전부 수술이 있어서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던 친구였고 저도 발벗고 나서주기로 결심했던 친구였기에 병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당직 간호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퇴근한 마취과 선생님까지 다시 부탁드려 모시고는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8시쯤 명철이가 동생을 데리고 병원을 왔는데 정말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코는 옆으로 휘어져 골절이 있었고 눈꺼풀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뼈가 안쪽으로 살짝 함몰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누가 쇠파이프로 얼굴만 때렸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대수술이겠구나 싶어서 빠르게 준비를 했고 저녁 8시부터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저와 호흡을 맞추던 간호사들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베테랑들이라 그런지 금방 손발이 맞더라고요.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기에 빠르게 지혈을 하고 마취에 들어갔습니다. 함몰된 뼈를 고정하고 패인 곳에는 실리콘을 넣고 휘어진 코를 조정하고 눈꺼풀이 찢어진 곳은 아예 쌍꺼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흉이 남을 것이 분명했던 자리였기에 최대한 가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얼굴형이나 모습이 확실히 실리콘을 넣음으로써 달라지긴 했습니다. 수술로 인해서 많이 붓긴 했지만 명철이 동생의 원래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수술이 전부 끝나고 나니까 무려 새벽 2시더라고요. 6시간을 꼬박 수술에만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도와준 간호사와 마취과 의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1인당 50만 원의 금일봉을 지급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갑자기 생겨버린 수술에 불평을 하다가 50만 원이 입금되니까 바로 고생하셨다고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역시 돈이 최고지? 하면서 농담을 하고 명철이에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철이는 진심으로 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돈은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명철이가 그래도 하면서 계속 우물쭈물하길래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줄 아냐고 했죠. 재건 수술하는 데만 몇 천만 원을 받는 의사인데 갑자기 그 돈을 어떻게 주겠냐고, 마음만 받을 테니까 너도 나중에 나 필요할 때 한번 도와줘라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뭐 해줄 게 있겠냐 하는데 나 결혼해서 아이 생기면 네가 받아주면 되겠네 했죠. 명철이가 막 웃으면서 너 연애 안 하고 비혼으로 살겠다더니 진심이냐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술이나 한잔 사라 하면서 여동생은 오늘 태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나 코는 상관없는데 얼굴뼈 함몰 때문에 무균실에서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끄덕이더라고요. 당직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하고 저는 녹초가 되어 퇴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출근을 하면 매일같이 무균실에 들어가서 명철이 동생의 상태를 확인했고 추가 수술은 필요가 없는지 잘 아무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코가 골절이 된 부분은 보이지 않게 절개 수술을 했는데 안화골절은 어쩔 수 없이 볼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흉이 티가 나지 않도록 옅게 패인 부분은 흉터 치료를 하고 깊은 부분에는 보조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명철이 동생은 끄덕였고 보조개 수술을 시작했고요. 그건 뭐 거의 시술이나 다름없어서 30분 안에 끝났습니다. 명철이는 말끔해진 동생의 얼굴을 보고 조금 낯설어 하면서도 성형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동생에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하는 말도 잊지 않았죠. 명철이 동생은 수술한 지 열흘 만에서야 퇴원을 할 수 있었고 얼굴에 멍이 많이 남아있어서 멍에 바르는 크림을 꼭 쓰라고 설명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용은 모두 제 개인비로 처리를 했기에 뼈아픈 손실이 당연히 일어났지만 명철이가 제 편을 들어줬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 가다 명철이를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했는데 여동생이 정말 미인이 되어서 가끔 낯설기도 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다른 데는 멀쩡하고 얼굴만 그렇게 된 거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했죠. 그러니 명철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제야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동생이 남자친구랑 싸우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손버릇이 무척이나 안 좋은 놈이었던 거죠. 홧김에 애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응급실을 가야 하나 순간 고민을 했지만 하필 다친 곳이 얼굴이라 제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신 나간 놈은 어떻게 했냐? 경찰에 신고는 했냐 하니까 아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금 재판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비 배상이 나오면 저에게 주겠다고 해서 아니라고 동생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사용하라고 했죠. 명철이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상처를 크게 입어서 그런지 대인기피증까지 오게 됐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해코지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길거리도 못 돌아다닌다고 결국 미국으로 가서 잠시 지내다 오기로 했대요. 그러면 저 명은이가 너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말은 했지만 이상한 놈한테 걸려서 그런 상처를 입은 명철이 동생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명철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저희는 또 그렇게 바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 일복이 터진 것인지 진짜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성형외과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무척이나 늘었고요. 또 제가 젊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방송가에서도 저를 찾아오고 했습니다. 연예인 지망생들부터 방송국에서도 출연해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살던 와중에 제가 방송을 하나 나가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하는 캐스터와 안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먼저 살갑게 선생님이 성형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던데 제 친구들도 선생님께 코 수술했더라고요. 제 코도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코 수술 이미 하신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했죠. 근데 방송물 먹는 애들은 2번, 3번 하잖아요.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밖에 안 했다면서 지방 촬영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시간 내서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참 털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고 오시라고 명함을 하나 드렸어요. 그 뒤로 연락이 왔는데 성형 얘기는 물어보지도 않고 제 개인사를 막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성형외과 의사들이 엄청난 재력가 집안 자제들이라는데 그거 루머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네, 루머예요. 저도 개천용인데요? 했더니 어머, 나 개천용 정말 좋아. 그거야말로 진짜죠.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한 사람의 증거 아니겠어요?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이번에는 전주에 왔는데 여기 비빔밥이 진짜 맛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오늘 촬영은 산행이 있어요 하면서 산 정상에서 찍은 셀카도 보내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자주 연락하고 매력 어필도 꽤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떨떨해서 뭐지? 하면서 넘겼는데 저도 점점 이 여자의 연락이 기다려지고 뭐 하는지 궁금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연락이 없는 날이면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질 못하는 저를 발견하고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 3일째 연락이 없던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형외과에 한번 오신다더니 안 오세요? 하고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보고 싶다, 궁금하다, 어디서 뭐하냐, 이런 연락일 줄 알았더니 고객 유치?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궁금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자답게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도 보통 성격은 아니신지 저에게 바로 오늘 데이트하자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둘이 길 가다가 알아볼 만큼의 유명인사는 아니긴 했지만 간혹 가다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눌러 쓰고 그러면서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그냥 성형외과 의사라지만 그분은 방송인이니까 괜히 스캔들이라도 터지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몇 번을 밖에서 만나다가 마음이 깊어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지방 촬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잡히더라고요.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슬프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만큼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한 번 크게 대인 이후로 여자를 믿지 않게 되었었는데 이 사람은 저에게 확신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락이 바빠서 안 될 때에도 나중에 꼭 사정을 설명해주고 지방 촬영을 가게 되면 꼭 사진을 보내줘서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다 보니 제가 찾아가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이 사람이 시간이 되어야 우리 병원 근처로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어린 왕자도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기다려지는 그 설렘이 참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프로그램을 하나밖에 하지 않는 방송인도 이렇게나 바쁜데 그 유명한 연예인들은 얼마나 바쁜 건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도 많구나 하면서 하나를 더 깨닫게 되었달까요? 하루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급한 일 이외에는 연락을 살갑게 하지 않았던 터라 무심하게 웬일이시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침울한 목소리로 본인에게 큰일이 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놀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와 계신데 자기가 암에 걸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충남에 내려가 지내고 계셨는데 제가 암이라는 소리에 놀라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충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무슨 일이냐고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하니 그제야 엉엉 우시면서 난소에 혹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혹인 줄 알았는데 난소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역 근처 병원은 전부 예약이 꽉 찼다는 말을 하더래요.
거기다가 난수암 수술을 하다가 사고도 많이 난다고 무척이나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손주도 한번 못 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죠.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가 의사 아니겠냐고 동기들 수소문해서 바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명철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명철이가 산부인과 의사였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연락을 해서 명철이에게 너네 병원에서 진료를 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명철이가 저한테 결혼할 여자라도 생겼냐고 하더라고요. 축하한다면서 산전검사가 유행이니 뭐니 하길래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께서 아프시다 말을 했습니다. 화들짝 놀라길래 난소암이라고 하는데 수술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여기가 시골이라서 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말했더니 바로 서울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사는 오피스텔로 부모님을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원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년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명철이가 너무나도 고맙게 본인 담당 교수님 스케줄을 변경해서 바로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명철이에게 네가 진료를 봐줘도 되는데 라고 하니 자기는 아직 펠로우라고 수술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권위자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서울에 올라와서 CT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친 뒤 교수님을 배웠는데 저에게 지방 병원에서 난소암 3기라고 했냐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 1기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마 판독하다 실수가 난 것 같다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술은 바로 하고 꾸준히 항암 치료 받으시면 완치 가능성이 높으니까 겁먹지 마시라고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니 교수님께서 저를 기억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석이가 명철이네 학번 수석 아니었냐고 심장외과에 관심 있어 하더니 성형으로 갔다고 심장외과 김 교수가 아주 아쉬워했다고 하시면서요. 부모님 앞에서 수석 이야기를 꺼내주시니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만 편하게 먹으라고 스트레스 안 받아야 수술도 잘 되는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바로 입원을 했고 기다림이 무색하게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수술까지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저도 의사이지만 이래서 인맥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없는 사이에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은 있었지만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랑 그래도 꽤 오래 만난 사이고 우리 나이가 점차 차올라가니까 슬슬 결혼 이야기도 꺼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한다고까지 했는데 수술에 관한 이야기도 어머니의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좀 서운했어요. 찾아오는 건 무리여도 연락 한 통은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은 오랜만에 병원에 연차를 내고 제가 어머니의 병실에서 병수발을 들고 있었던 날인데 어머니께서 TV를 딱 트시더라고요. 제 방송이 나오고 있었는데 제 여자친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떡하니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해서 어머니께 저 방송 진행하는 여자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누구? 저 캐스터? 하시더라고요. 예쁘게 생긴 것 같지 않냐?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다더라 하니까 어머니께서 피식 웃으시는 겁니다. 얘가 공부만 하느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 여자 예전에 엄청난 스캔들 하나 있었잖아. 뭐라더라? 무슨 대기업 회장이 스폰서라고 그랬나? 아무튼 누구 첩질한다고 난리 났었잖니. 저 여자가 원래 주부들 보는 프로그램에 죄다 출연했던 여자였는데 그 기사 하나로 완전히 인기 떨어져서 이 프로그램 하나 하잖아. 얼굴만 예쁘면 뭐해? 어이구.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마냥 멍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그것도 늑다리 기업 회장을 스폰서로 두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믿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여자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오늘은 조금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은 평소에 방송 촬영이 없는 날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정 없는 날 아니냐고, 방송이 나오는 날에는 생방 끝나고 집에 가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오늘은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개인적인 약속이라고 해도 어머니께서 암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남자친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는데 거절을 하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럼 약속이 끝나면 만나자고 제가 한 수 물러서 이야기를 하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약속이라고 말을 흐리더군요. 제가 밤 10시고 11시고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신경질적으로 바쁘다니까 왜 그러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스폰서 이야기가 머릿속을 둥둥 떠다니는데 정신 나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자꾸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거죠. 가끔 가다가 밤에 연락이 안 되던 날도 있었고 여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는 날에만 겨우 만날 수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인 사이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심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스폰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와서 들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게 언제적 루머인데 아직까지도 믿고 있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실망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그거 루머 맞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기를 못 믿는 거냐면서 그 루머 때문에 방송도 다 잘리고 자기가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기업 회장이 누구인지 아냐고, 누군지는 안 뜨고 소문만 있는 거라고, 자기가 그 기사를 쓴 기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기분 나쁘니까 나중에 연락하겠다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병실에 앉아서 그 기자가 누구인지 열심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기사가 다 내려간 탓에 아무리 찾아도 원본 기사는 찾을 수가 없었고 기사를 쓴 기자도 누군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막하던 순간에 여자친구의 안티카페가 있을까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 딱 하나가 뜨더라고요. 회원수가 500명뿐인 초라한 안티카페였지만 가입을 해서 글을 찬찬히 살펴보니 떡하니 그 기자의 이름이 적힌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확인을 하고 기자 이메일을 찾아서 메일을 남겼습니다. 방송인 유미애 씨의 스폰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기자가 다음날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그 기사 때문에 자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벌금도 냈었다고 입 밖으로 꺼내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도 오픈을 했죠. 제가 남자친구인데 그 내용으로 과민 반응을 하더라. 좀 수상하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 구구절절 말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먼저 요청을 하길래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니 오셨더라고요. 멋쩍게 앉아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미애 씨, C기업 이 회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맞아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물론 C기업에서 저한테 수십억대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내서 2차 폭로는 무기한 중지되었죠. 상대방을 숨기고 기사를 냈는데 명예훼손으로 그 여자가 소송을 걸 줄 알았겠습니까? 덕분에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냈어요. 근데 남자친구 맞아요? 왜 이런 걸 캐고 다닙니까? 아무래도 그 스폰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 말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밤에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고 촬영이 없는 날에도 촬영한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 원래 이쪽에서는 유명했어요. C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 회장들이랑도 뭐 있을걸요? 아무튼 남자친구라고 하시니 좀 안 됐네. 그냥 빨리 헤어지세요. 그게 똥 피하는 길입니다.
병원 로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명철이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기자분을 보더니 저한테 오, 뭐야, 여자친구?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기자님이라고 소개를 하니 명철이가 당황해하면서 기자를 왜 만나고 있냐고 성형외과에 무슨 일 생긴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명철이까지 속이긴 좀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방송인 유미애가 내 여자친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명철이가 기자를 향해서 잘 만나고 있는 커플 헤어지게 하려고 사생활을 캐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오해가 단단히 쌓인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여자친구가 스폰서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확인차 만난 거라고 했죠. 그러니 명철이가 갑자기 유미애? 유미애? 하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고 저도 놀라서 뭐 아는 거 있냐고 유미애랑 아는 사이냐고 물어봤더니 명철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동기 혜성이 있잖아. 혜성이가 몇 년 전에 산부인과를 개업했는데 거기 단골 손님이거든. 제가 명철이한테 너 아직도 혜성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거냐 하니까 명철이가 혜성이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졸지에 잠복 근무를 하는 형사도 아닌데 완전 무장을 하고 퇴근 시간을 맞춰 저와 명철이 그리고 기자님까지 셋이서 혜성이의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혜성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내가 유미의 남자친구다 하면서 운을 뗐습니다. 스폰서 짓을 아직도 하고 있는 듯하니 결론은 진료 기록을 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혜성이가 저를 싸늘하게 바라보면서 환자 진료 기록을 제3자에게 보여주는 건 불법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될 때 선수하지 않았냐고. 도대체 학교 수석이라는 놈이 눈이 멀어서 뭐하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부끄러워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하다 하고 있는데 혜성이가 그러대요. 명철이 여동생 수술해줬던 게 고마워서 그냥 친구로서 조금 흘려주는 거라고 자기한테 들었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3일 뒤 저녁 9시에 아마 우리 산부인과에 방문할 거야, 그 여자. 사람들 눈 의식해서 밤에만 찾아오거든. 피임 기고 시술할 때가 돼서 아마 그거 하러 다시 찾아올 건데 그때 뭐 누구랑 오는지 한번 보던가. 절대로 혼자서는 안 오거든. 자기 돈줄이랑 오지. 저는 일부러 유미에게 연락을 넣어 3일 뒤 저녁에 뭐 하냐고 별일 없으면 같이 밥이나 먹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미애는 저에게 하필 그날 지방에 추가 촬영이 잡혀서 서울에 없을 것 같다고 다음에 밥을 먹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혜성이의 병원에 가기 위해서 유미애가 술을 쓰는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아쉬운 척하면서 그럼 나중에 서울에 오면 보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방 촬영하고 나면 힘들다고 일주일 뒤에 보자고 하더군요. 명철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임 시술을 하면 며칠은 좀 쉬어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를 갈고 복수를 하기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결전의 그날이 다가오고 저는 긴장감으로 손이 미끄덩거릴 정도로 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혜성이의 산부인과가 저녁 6시 30분이면 문을 닫기 때문에 저와 명철이 그리고 기자까지 3명은 산부인과 안에 몰래 들어와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9시가 조금 넘자 유미애가 불 꺼진 산부인과에 간접등 불빛에 의지를 한 채 들어오더라고요. 명철이는 저게 유미애가 맞냐면서 긴가민가해 했지만 저는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조심히 들어왔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그 모자와 마스크가 저랑 데이트할 때도 자신의 신변을 숨기기 위해 사용했던 소품이었어요. 웬 남자의 팔짱을 끼고 둘이 다정하게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젊어 보이는 겁니다.
C기업 회장은 늙어서 머리가 다 벗겨진 사람이었는데 옆에 있는 남자는 머리숱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더군요. 혹시 매니저는 아닐까? 내가 헛다리를 짚은 걸까 하면서 누구지 하고 있는데 기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난년은 난년이네 하면서 저 사람 A 광고기획 전무라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만나던 남자가 한둘은 아닌 모양이더군요. 저는 이를 갈고 복수를 위해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유미애가 혜성이의 진료실에 들어간 지 15분이 지나자마자 저는 진료실의 문을 쾅 소리나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놀란 전무와 유미애는 저에게 누구시냐 나가라 소리를 쳤고 혜성이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진료 중이니까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말이죠. 피임기구를 손에 들고 설명 마저 할까요? 보통 피임 시술은 하며 일부러 이야기를 이어가는 혜성이의 말을 전무라는 사람이 끊더라고요. 저는 유미애를 향해 너 딱 걸렸어 라고 말을 했고 전무는 여기 사람 없냐고 이 사람들 좀 끌어내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영업이 끝난 산부인과에 다른 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자는 바로 셔터를 눌렀고 그 둘은 얼굴을 가리면서 찍지 말라고 연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가려는 전무를 명철이가 뒷덜미를 잡아두었고 유미애는 꼼짝도 못하고 저한테 오빠 하더라고요. 제가 싸늘하게 쳐다보자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나를 미행한 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그래, 미행했다. 이게 더럽게 스폰을 받고 다녀? 저희 둘이 싸우고 있는데도 전무라는 사람은 본인 신상을 숨기기에 바쁘더라고요. 기자의 카메라를 잡아차려고 하는데 명철이가 막았습니다. 유미애는 저에게 오해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피임기구를 가리키며 저게 어떻게 오해냐고 했죠. 피임 시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었는데 다른 남자랑 떡하니 나타나서 뭐 하는 거냐며 유미애의 뺨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혜성이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환자분 지금 임신 초기 상태라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폭력을 쓰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는 바로 이거 완전 대박 기사감이라며 진료실을 나섰고 유미애는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 아이라고 속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피임기구는 시술을 하려던 게 아니라 제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A광고 전무라는 사람도 유부남이었는지 저에게 돈을 주겠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기사도 쓰지 말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왜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기자는 기사를 쓰러 갔는데 말이죠. 기자는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C기업에 연락을 넣어서 유미에게 다른 스폰서도 있고 임신도 한 사실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이를 갈았는지 기사는 연일 특종에 올랐고 유미에는 바로 매장되었습니다. 딱 하나 하던 프로그램에서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저는 당연히 헤어졌고요. 유미에는 유부남 킬러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여자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수술이 잘 되어서 항암도 3차까지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래서 참 인연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혜성이랑 명철이도 저에게 곧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청첩장을 주길래 축하의 말을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저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라고 하길래 저도 당장 결혼 생각은 없지만 좋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을 겪고 났으니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 찾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